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올 1분기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를 밑돌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실적 악화를 미리 공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삼성전자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 수요가 줄어든 데다 주요 제품 가격 하락폭이 예상보다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한항공의 2대 주주인 국민연금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을 반대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회장의 연임안 통과 여부가 불확실해진 가운데 대한항공 지분 24.77%를 보유한 외국인 주주의 표시 및 경영권 승부의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아시아나항공이 감사보고서의 감사 의견을 한정해서 적정으로 정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 보통주는 내일부터 관리 종목 지적에서 해제되는 가운데 다음 달 8일 상장 폐지 예정이었던 아시아나항공 회사채도 내일부터 거래가 재개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천홈 정석투자 김은혜입니다. 자, 계속해는 글로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과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불확실성 속에서 시장은 눌려있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도 혼조세로 마무리가 됐고요. 어제장에 이어서 오늘장도 상해종합지수는 1% 넘는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런 중에 우리 시장은요, 전일에 이어서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도로 출발이 됐습니다. 장 초반부터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하지만 장 후반에는 외국인의 매수 전환과 더불어서 강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은 1% 넘는 반등으로 전일의 낙폭을 좀 만회하는 부분을 이어갔는데요. 자, 하지만 이번 주는 글로벌 주요 경제 지표에 대한 발표가 예정되어 있어서 변동성에 대해서 경계감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투자 심리가 얼어붙어 있는 상황 속에서 주요 지표의 성적이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정석투자 함께 하시면서 오늘 시장에 대한 정리와 그리고 내일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도 꼼꼼하게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흐름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시작해보시죠.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0.18% 상승한 2148.80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개인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연일 하락세로 이어갑니다. 삼성전자는 약보합권 마감 속에서 45,25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SK하이닉스도 역시나 0.27% 하락한 72,7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셀트리온도 2%, 3% 가까운 하락 속에서 192,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포스코는 강보합권 마감 속에서 25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1.32% 상승한 736.81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상 확인하시죠.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 반면 개인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하시죠. CJ ENM은 2% 넘는 반등 속에서 22만 4,5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바이로메디도 5% 넘는 상승 속에서 28만 6,300원에 마쳤습니다. 계속해서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확인합니다. 메디톡스도 4% 넘는 강세 속에서 58만 3,6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고요. 펄어빅스도 1% 넘는 상승 속에서 15만 9,900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화요일장 정석투자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저녁은요, 학과장 정황 대표님과 함께 이어갑니다. 자, 학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학과장님 전일장 우리 시장이 이제 2%대 하락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오늘 반등은 미미하게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좀 약한 흐름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흐름은 상식적인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고 거시적인 내용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예측을 자제했는데 조금씩 예측 내용을 공개적으로 조금씩 이제 늘려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뭐 구체적인 시장 분석은 잠시 후에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오늘도 또 우리 시장에 대한 분석 내용 알차게 준비하셨다고 하니까요.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1교시로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장이었죠. 월요일장부터 이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장부터 참 무겁게 시작을 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지수는 1% 넘는 반등을 이어갔지만 코스피는 좀 약한 흐름으로 이어갔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주 후반으로 갈수록 미국의 경제 지표를 비롯해서 각국의 이런 굵직한 경제 지표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이 또 경계감을 들고 있는 상황인데, 자, 학 과장님 오늘 양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시황 분석 먼저 도와주실까요? 네, 등락 결과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상승 출발했어요. 그랬다가 하락 전환됐습니다. 그리고 마감은 상승으로 이제 끝났는데, 61선을 회복했다는 게 이제 특징인데요. 사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객관적으로 그렇다. 이걸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코스닥은 장중 내내 상승 유지를 했고요. 역시 상승으로 이제 마감이 됐습니다. 5일선 회복은 실패했지만,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는 그래도 하방 탄력은 좀 약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등락 원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는 포인트가 역시 중형주 소형주가 강했다는 겁니다. 오늘 사실 대형주 지수는 그렇게 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중소형 지수가 강하면서 나름대로 어쨌든 지수를 상승시켜줬고요. 대형주가 많은 업종 중에서 이제 서비스업하고 화학 이쪽에서 오늘 상승했기 때문에 나름대로 어쨌든 썩 좋지 못한 상황에서도 플러스 마감해줬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역시 외국인이 매수해줬고요. 제약이 업종에서 이제 가장 돋보이는 이런 업종이었습니다. 특이사항을 말씀드린다 그러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약품을 하락했습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제약과는 반대죠. 반대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사실 코스피는 의약품 업종이고요. 의약품. 코스닥은 제약입니다. 사실 뭐 똑같은 건데 업종 이름이 좀 다르죠. 근데 이제 코스피에서 의약품은 결국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두 종목이 사실 지수를 만들어내고요. 제약 같은 경우는 뭐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어쨌든 약간 좀 이건 이색적인 흐름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같이 연동되는 경우가 많은데 오늘 특이사항이 이랬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오늘 화폐 관련주들 그대로 상승을 했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관심 종목 코너에서 한 종목 정도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테마주는 순환매 양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테마주라고 하면 전체가 다 올라가거나 전체가 다 떨어지거나 이게 일반적인데 요즘 보면 미세먼지 테마주는 이렇게 좀 돌고 도는 이런 양상입니다. 최근에까지 뭐 크리엔사이언스가 대장주처럼 굉장히 세게 움직이다가 좀 주춤하니까 이제 오늘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좀 움직이지 않았던 KM 그리고 여타 종목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이제 움직여줬는데 제가 볼 때는 아마도 지수가 망가지지 않는 한 미세먼지 테마주는 순환매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일단 이것부터 보여드릴게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간단하게 정리해드리면 오늘 플러스 했는데 61선을 일단 회복을 했어요.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입니다. 객관적으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오늘 뭐 5일선 회복은 못 해줬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보다는 상당히 양호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코스피 한번 볼까요? 네. 어제 제가 이 시간에 강의를 해드렸었죠. 네, 241선, 481선. 그동안은 제가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주로 이제 그 61선하고 120선 갖고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61선이 120선 돌파하면 상승 추세다. 반대로 이탈하면 하락 추세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라인이 이게 241선입니다. 481선이에요. 그리고 이게 241선입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언제 돌파인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 화면상으로 조금 더 넓게 보여드릴까요? 네. 일단 2016년 12월이었어요.
여기서 보시면 이 벽돌색이 있고 이제 그 약간 그 하늘색 같은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순서대로 이제 오른 거예요. 처음에 이제 여기서 241선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또 481선 돌파해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안 가서 여기서 이제 크로스가 됐죠. 네, 크로스가 뭐냐면 241이 481이 뚫어준 겁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 그러니까 일봉상으로는 2016년 12월에 각각 241선, 481선 돌파해주고요. 그 다음에 2017년 2월에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되면서 정말 중장기 상승이 이제 한번 제대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쭉 나오다가, 자, 보세요. 요걸 다시 지우겠습니다. 보시면, 작년이었죠. 작년에, 대략 6월 한 중순 되나요? 이때 이제 241선 이탈하고요. 그리고, 10월 초였죠? 이때 이제 481선 이탈한 겁니다. 물론 그전에도 이탈을 하긴 했는데, 이탈과 회복을 계속 반복했으니까, 확실하게 이탈한 것으로 친다 그러면 10월 초라고 봐야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됐죠. 네. 그러니까 481선 아래로 241선이 내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었죠. 이 크로스 됐던 게 언제였었다고요? 2017년 2월이었습니다. 자, 그 부분만 다시 강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지우고요. 요거만 보여드릴게요. 241이 481 뚫어졌을 때가 2017년 2월. 그 다음에 반대로, 241이 481선을 이탈했을 때가, 올해죠, 올해. 연말 연초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뭐, 이쯤인데요. 그러니까, 2년까지는 아니래도 대략 대충 따지고 본다 그러면 1년하고 한 10개월 정도 된다고 봐야죠. 그러면, 한 20개월 정도 되잖아요. 20개월 만에 이제 이게 크로스가 된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게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한때 이런 때도 있었어요. 자, 보세요. 정신없죠? 이 구간을 여러분들이 한번 나중에 차트로 복기를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ATS로. 보시면, 241선하고 481선이 막 돌파됐다가 이탈됐다, 돌파됐다, 이탈됐다. 서로 막 크로스가 계속 반복이 됐어요. 왜 그러냐? 지수를 한번 보라고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이게 일종의 혼조세죠. 그러니까 중장기 혼조세입니다. 이게 초장기 혼조세라고 봐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일봉 차트 종목들 보면 이렇게 막 어떤 박스권에서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똑같은 거. 그러니까 혼란스러웠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말끔하게 이제 트렌드가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역시 말끔하게 내려온 거죠. 그래서 그 전에 구간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혼란스럽게 막 이탈과 회복을 반복해주고 또 241이 481 넘어갔다가 다시 또 이탈했다 막 정신이 없었어요. 굉장히 텀이 짧았죠. 왜? 혼조세니까. 지수가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밀리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한마디로 그냥 찌글찌글하다 그러잖아요. 딱 그거였어요. 그거였는데 2017년 2월에 돌파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연말 연초죠. 이때 이탈했습니다. 대략 이때. 그래서 한 20개월 만에 됐기 때문에 그 이전에 봤던 어떤 혼조세 구간에서의 모습과 지금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르잖아요. 이거 다시 회복되려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려워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조금만 더 제가 확대시키겠습니다. 자, 한때 이렇게까지 벌어졌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위쪽이 241선이고요. 아래쪽이 481선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기서 크로스가 됐죠. 크로스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241선이 지금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481선이 위에 있는데 이게 다시 뒤집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두 달 안에 한 2,000, 최소한 2,500, 욕심낸다 그러면 2,600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241선이 다시 뚫어질 수 있겠죠. 근데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이게 쉽지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다고요. 그래서 일단은 거시적 시황은 끝난 거예요. 끝났는데
어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사실 뭐 제가 가르쳤으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겠죠. 제가 항상 61선하고 120선 보라 그러잖아요. 61선이 120선 돌파하면 상승 추세다. 반대면 하락 추세다. 근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 제가 이미 말씀드렸어요. 이게 돌파되기 전에, 그러니까 61선이 120선 뚫어주기 전에 이미 얘기했어요. 이거는 차트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럼 제가 한 팁을 드렸었죠. 차트는 지수나 종목이나 정상적 흐름에서만 참고한다. 비정상적 흐름에서는 참고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비정상 흐름은 뭐죠? 왜곡 또는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가 있어요, 시장은. 또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확실한 호재나 악재가 터져요. 이럴 때는 적용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차트만 갖고 이거 주식 투자를 하는 분들은 뭔가 맞아떨어질 때는 그럴듯하거든요. 근데 틀릴 때는 설명이 안 돼요. 왜? 비정상 구간에서는 이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그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 좀 드리겠는데요.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적용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그래서 사실 제가 이 방송 통해서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고 계속 말씀드렸지만 2월 25일에 고점이라고 제가 예측을 했다 그랬었잖아요. 예. 비공개적으로 소수에게만 예측 내용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불특정 다수한테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왜 그렇게 봤냐면 저는 이 구간 자체를 그러니까 1월 초부터 2월 거의 하순까지 이 구간 자체를 저는 이거를 완전히 저는 비정상이라고 봤어요. 지금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 그럼 어떤 비정상이냐? 왜곡이죠, 왜곡. 그러니까 지수를 좀 과도하게 조작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주식 투자를 10년 이상 하신 분들 알 겁니다. 지수가 1년 내내 빠지는 것 같아도요. 1년 동안 예를 들어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쫙 빠져요. 또 반대로 연초부터 연말까지 쫙 올라가요. 추세는 분명히 그래요. 근데도 잘 한번 차트를 보세요. 1년 내내 빠지는 것 같은데도 뭐 어떤 때는 뭐 일주일, 어떤 때는 뭐 한 2주일, 어떤 때는 한 달. 이렇게 반등 구간을 합치면 3개월은 나옵니다. 반대로 1년 내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지수 보면. 근데 조정받는 기간이 뭐 1, 2주, 뭐 길면 한 달 이렇게 되겠죠? 합치면 3달이 돼요. 일종의 저는 그걸 3대 9의 법칙, 9대 3의 법칙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1년 내내 올라가는 것 같아도 조정 구간 다 합치면 3개월 나오고요. 1년 내내 빠지는 것 같아도 반등 구간 다 합치면 3개월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시장이 가치로만 움직인다 그러면 쭉 빠지거나 쭉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거의 조정이라고 보기에도 민망할 정도로 살짝 흔들리면서 계속 가야 되고요. 반대로 또 내려가기 시작하면은 또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게 반등 맞나 싶을 정도로 짧은 어떤 그런 상승 조금씩 나타나면서 가는 게 맞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원리입니다. 주식시장에서 투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조작하는 겁니다. 자, 이 구간은 뭘까요? 하면 저는 이 구간에 대해서 계속해서 그 얘기를 했었어요. 마지막 빠져나옵니다. 마지막 탈출이에요. 물론 뭐 어떤 명분이 있었죠. 명분이 뭐 딴 거 아닙니다. 중국이 반도체 생산 포기한다 그러니까 미국의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올랐고 그 덕분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올랐죠. 그래서 이제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전기전자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고로 코스피는 당연히 갈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거는 그 이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지 않으려고 하면 또 안 가요. 무슨 얘기냐? 어쨌든 이유가 발생했을 때까지 꾹 참고 있다가 한번 터쳐버린 거예요. 자, 제가 연말하고 연초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연말하고 연초에. 이 구간에 제가 그랬잖아요. 작년 12월에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 얘기 했었어요. 좀 심하다. 미국 빠지는 걸 생각하면 우리나라는 정말 억지로 잘 버텼다.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실제 그랬었어요. 미국은 엄청나게 폭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12월 초 고점 대비로 본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정말 안 빠진 겁니다. 이게. 예를 들자면은 미국의
다우존스하고 나스닥은 고점 대비, 그러니까 12월입니다. 12월 고점 대비 저점이 거의 한 16% 평균적으로 빠졌어요. 우리나라로 환산해 보니까 놀라지 마세요. 1800이 깨져야 정상이었어요. 미국 빠진 것만큼 빠졌다 그러면. 정말 이게 말도 안 되는 우리나라는 억지로 버텼다는 거죠. 그래서 버텼다가 미국이 반등 나오니까 한번 빠져나오게 하려고서 반등 나왔다고 본다는 거죠. 12월에 그 방송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녹화해 보시면 아실 텐데, 그 당시 어땠습니까? 제가 지금 차트 잠깐 보여드릴까요? 어차피 제가 여유있게 좀 방송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보세요. 이게 다우존스입니다. 다우존스예요. 12월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빠졌는지 여러분들 계산해 보세요. 이번엔 나스닥입니다.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다우존스가 정말 이게 진짜 심할 정도로 빠졌거든요. 정말 무지막지하게 빠졌어요. 이 퍼센트를 그대로 코스피에 적용하잖아요. 코스피에 적용을 하면 이게 이제 12월 초예요. 이게 12월 초인데, 이 고점부터 저점이 만약에 이제 미국하고 똑같이 퍼센트를 적용한다. 그러면 아무리 안 빠져도 1900 이하, 심하면 1750이 깨졌어요. 그런 흐름이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여기서 프로그램에서 매수 나오고 기관에서 막 억지로 받쳐놨죠. 억지로 그냥. 네, 정말 억지로 받쳐놨죠. 하락을 막은 거죠. 여기서 더 빠져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엄청나게 감당하기 어려웠었거든요. 그래서 받쳐놨는데 1월에 이제 딱 1월 초에 이제 어떤 상승시킬 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막 끌어올린 거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이 어떤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가지 않으려면 안 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논리적 근거는 뭐냐. 미국은 작년 1월 말에 고점 찍고 10월 초에 또 갱신했었잖아요. 보세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좀 차트를 자주 바꾸니까 정신없죠? 보세요. 이게 이제 다우존스인데, 자,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보면 1월 초에 고점 찍었어요. 1월 초에. 1월 말에, 작년. 그리고 10월 초에 또 갱신했어요. 미국은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1월 말에 고점을 10월 초에 넘어갔어요. 자, 다시 한국 볼까요? 한국은 도대체 뭐 했냐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한국 한번 작년 거 보겠습니다. 길게 볼 거 없고요. 보세요. 자, 1월 하순에 고점 찍었습니다. 그리고 10월 초에 어땠죠? 여기였어요. 엄청난 괴리감이죠. 그래서 무조건 2019년에 미국이 갔기 때문에 한국도 갔다. 이렇게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이건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그럼 작년에는 이거 뭐야? 작년에는 미국은 10월 초에 1월 말 고점을 갱신했는데 우리나라는 딱 보시기에도 어떻습니까? 한참 낮잖아요. 무려 25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항상 미국과 연동되는 건 아니에요. 다만 2019년에는 연동이 됐었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 연말에 프로그램 매수로 억지로 막 받쳐놓고 막 진짜 정말 하락을 막으려고 정말 안간이 없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올해는 이제 이걸 핑계를 올렸는데 어차피 끝났어요. 제가 설명하잖아요, 지금. 이 크로스를 보시라고요. 그리고 실전에서 제가 2월 25일 날 고점이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거시적 흐름은 끝났고요. 여기서 이제 어떤 단발성 어떤 수급이라든가 호재 악재 이게 영향을 줄 건데 오늘 좀 재밌는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 어차피 2000선은 무조건 다시 깨집니다. 이 방송을 어쩌다 보는 분이 있고 매일 보는 분 있잖아요. 그래서 매일 보는 분들한테는 제가 가끔 예측 내용을 전달해 드리려고요. 어쩌다 보는 사람들이야 운 좋으면 보는 거고 아니면 마는 거고 2000선은 무조건 깨져요. 왜냐하면 2000선이 바닥 절대 아니라고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이 2019년에 1월 초부터 2월 하순까지 이 왜곡 구간이 이제 여기서 완전히 이제 끝났기 때문에 어차피 저는 시간 문제다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어쨌든 거시적 시황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잘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 시장뿐만이 아니라 거시적 이런 시황에 대한 부분도 또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코스피 지수는 중소형주의 강세와 그리고 서비스와 화학 업종의 상승으로 일단 강보합권에서 좀 지지가 됐고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매수와 그리고 제약 상승이 좀 핵심적으로 시장을 이끌어가면서 1%대의 상승으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시황 점검도 좀 도와드렸고요. 그렇다면 오늘 시장 안에서 관심 종목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 과장님, 오늘 시장 안에서 어떤 종목들 가장 관심 있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두 종목 꼽아봤습니다. 넷마블하고 한네트 두 종목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일단 관심 종목은 넷마블과 그리고 한네트에 대해서 선정을 해주셨는데, 자, 넷마블 같은 경우 오늘 5% 넘게 상승하면서 12만 1,000원에 마무리가 됐고요. 한네트는 17% 넘는 강세 속에서 3,395원에 오늘장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자,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구체적인 분석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넷마블은 사실 여전히 고평가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저점을 기록한 이후에 나름대로 탄력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던지기는 조금 아깝고요. 그리고 이제 그 넷마블도 오늘 좀 올랐지만 게임주들 몇 가지가 이제 좀 오른 걸 보면 나름대로 어떤 단기 트렌드는 좀 형성되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자는 홀딩 매도, 그러니까 조금 더 갖고 있으라는 얘기고요. 미보자는 뭐 지금 따라갈 필요 없겠죠. 그리고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 재미에서 하시고요. 역시 미보자는 관망인데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넷마블 보면 이거는 참 제가 2017년에 참 구박을 많이 했죠. 엄청나게 구박을 했어요. 이거 엄청 고평가 됐다고. 절대 추격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러더니 작년에 여기까지 내렸습니다. 엄청나게 하락했죠. 네, 그랬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이렇게 나름대로 그렇게 나쁘지 않은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갈 수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요. 한네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하는 총재가 화폐 관련 발언하면서 이제 급등을 했는데 사실 약간 의심스러워요. 뭐가 의심스럽냐? 이미 어제 윗꼬리가 긴 양봉이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갭상승에서 또 역시 오늘도 윗꼬리가 좀 길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거는 어제 뭔가를 알고 선침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틀 연속 윗꼬리가 달렸다고 하는 것은 좀 부담스러운 구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구체적인 날짜가 확정된 건 아니지만 4월 하순 정도에 제가 무료 강연회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한번 참석하시기 바라겠고요. 10월에 그때 제가 10월 강연회 때 여러분께 추천해드렸던 거 잠깐 종목 브리핑 좀 서비스 차원에서 해드리겠습니다. 보세요. 다 아실 겁니다. 저는 종목 추천 많이 안 합니다. 그때 10월 13일 선릉역에서 강연했을 때 제가 우량주 하나, 개별주 하나 했거든요. 그 우량주가 뭐죠? 바로 한국전력이었습니다. 한국전력 그 다음날 대충 그냥 따라잡아도 30%씩 충분히 나왔어요. 대충 따라잡아도. 그 다음날. 이 무거운 주식이 30% 이상 수익이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 했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바로 개별주는 빅텍이었습니다. 빅텍도 10월 한 중순쯤에 매수했다 그러면 약간 더 빠졌지만 그때 매수하신 분들은 대략 최소 50% 이상 나왔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4월 하순 정도에 강연을 할 생각인데 그때도 제가 작으면 2개, 많으면 4개 정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량주 2개, 개별주 2개, 그리고 직장인용, 전업용 따로 해갖고 좀 많이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제2의 클린앤 사이언스에 해당하는 종목을 제가 꼭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해서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어떤 지수라든가 어떤 여러 가지 상황과 무관하게 중장기로 매수해서 홀딩할 때 수익 날 수 있는 거 이런 거 말씀드릴 테니까 어쨌든 여러분들이 그때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장 관심 종목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만나봤습니다. 첫 번째 관심 종목이었던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요, 보유자는 오늘 홀딩 이후에 매도에 대한 의견 주셨습니다. 하지만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현재 부근에서 관망에 대한 포지션을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한네트 같은 경우 오늘 17% 넘는 상승으로 좀 마무리가 됐는데, 보유자는 매도 이후에 재매수 노려보자라는 의견과 함께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다시 한번 정리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관심 종목까지 여러분들 찾아갔고요. 오늘의 1교시는 시황 분석론까지 여러분들 찾아갔습니다. 네, 2교시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의 2교시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전일장, 월요일장 같은 경우에도 2교시 투자학 개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교육 내용으로 찾아갔는데요. 오늘 화요일 2교시는 여러분들에게 한 종목에 대해서 이 전의 흐름과 앞으로의 흐름까지도 살펴볼 수 있는 종목의 역사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어떤 종목을 좀 중점적으로 관련된 업종과 종목까지도 알아볼 수 있을지 궁금한데요. 학 과장님, 오늘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볼 종목은 어떤 종목들일까요? 네, 증권주 중에서 탄력주 3인방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뭐 종목의 어떤 역사도 되지만 또 뭐 한편으로 강의도 된다고 봐야 돼요. 자, 증권주의 특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증권주는 일단 증권 업종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코스피 지수와 추세 또는 단기 연동입니다. 원래 여기서 과거에는 약 10년 전에는 코스피 지수와 추세 연동 이 표현만 제가 썼었어요. 그러다가 한 5년 전부터 추세 또는 단기 연동으로 바꿨습니다. 왜? 이제는 달라졌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코스피 지수하고 증권업종 지수가 사실상 거의 뭐 판박이었어요. 근데 10여 년 전부터는 그게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추세적으로 연동했지만 지금은 주로 단기적으로 연동하는데, 이걸 좀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잠깐 차트 보실까요? 자, 보시면 이게 증권업종 지수입니다. 증권업종 지수가 놀랍게도 2007년에 고점이었어요. 그때 5천이 넘었어요. 5천. 지금 얼마죠? 1777. 절반도 안 돼요. 그냥 대충 한번 그어볼게요. 선을. 이게 5천선이거든요. 네, 이 라인이. 근데 절반이 어디죠? 2,500이죠. 여기에요. 네, 이 라인입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네, 다시 한번 거드릴게요. 지금 이게 잘 안 커지네요. 네, 네, 거지죠? 지금 위치가 어디냐고, 여기에요. 지금 위치를 보면 지금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니까 코스피 지수랑 제가 한번 비교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여기 있네요. 자, 보시죠. 자, 이거 싹 지우고요. 자, 코스피 지수 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자, 이게 코스피 지수예요. 엄청나죠? 자, 코스피 지수는 2018년 1월 하순에 고점이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2007년도 코스피 지수보다 어때요? 분명히 더 높았죠? 그죠? 자, 높지 않습니까? 동그라미 두 개 비교해 보세요. 자, 이번에 증권업종 보겠습니다. 자, 2007년이죠. 2007년. 좀 전에 2017년이라고 이제 말을 잘못했는데, 어쨌든 코스피 지수는 2007년보다 2018년 1월이 높았잖아요. 자, 이건 어떻습니까? 2018년 1월이 여기였죠? 이쯤. 어떻습니까? 비교가 안 되죠. 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사실 추세적으로 연동하는 게 증권 업종이었는데, 이제는 이게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연동한다. 이걸 말씀드리겠고요. 증권주 3인방이 뭐냐? 바로 유한타증권 우선주,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SK증권 우선주입니다. 유한타증권에는 사실 전에 이름은 뭐였죠? 동양증권이었습니다. 동양증권이 회사가 팔리면서 이제 유한타증권으로 이름이 바뀐 겁니다. 이게 중국계 회사죠. 그리고 이제 하나투자증권은 원래는 옛날에는 제일증권이었어요. 사실 제가 그 초보자 때 주식투자 처음 시작했을 때 사용했던 증권사가 바로 제일증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제일증권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 많죠. 이게 바로 하나투자증권입니다. 그리고 이제 SK증권은 뭐 아시는 것처럼 어쨌든 SK그룹인데, 왜 이걸 말씀드리냐? 3인방의 특성이 있어요. 증권주가 강력 상승할 때 보통주보다 탄력적입니다. 그럼 왜 이 말씀드리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럴 때가 있잖아요.
나는 뭐 단기는 뭐 모르겠지만 나는 뭐 지금 지수가 엄청나게 폭락했어. 아니면 이제 완전히 그냥 바닥으로 장기 횡보했기 때문에 난 증권 좀 묻어두고 싶어. 바로 이럴 때 바로 우선주를 잡으라는 거예요. 네, 보통 주보다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훨씬 높습니다. 그래갖고 이제 2001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90년대 후반에 기억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IMF 이후에 그때 기억이 있어갖고 제가 그때 증권주 우선주를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자들그란 테마들 다 안 하고 이걸 했는데 왜 그러냐, 지수가 올라갈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먼저 유한타증권 우선주 보겠습니다. 보세요. 이게 보시면 이제 2001년 상황이 여기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것 같지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등한 겁니다. 근데 그 전에 한번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거의 엽기적이죠? 한번 보세요. 엄청나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투자증권 우선주 보겠습니다. 네. 하나투자증권 우선주도 2001년에 이때 상당히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림잡아 봐도 그때 거의 한 200% 가까이 갔어요. 정말 짧은 기간에 갔습니다. 자, 근데 IMF 이후에 한번 보실래요? 어떻습니까? 이랬어요. 엄청나게 높이 갔어요. 또 이번에 SK증권 우선주 볼까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세요. 자, 이때 가을에 급등했는데, 마찬가지입니다. IMF 이후에도 이게 엄청나게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왜 이걸 제가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98년도 기억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본 거죠. 증권주가 어차피 갈 때는 보통주에 비해서 훨씬 더 높이 올라갔어요. 훨씬 더.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제 머릿속에 너무 많이 남아있었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 당시 2001년도 가을이었었는데, 증권주가 갈 것 같아. 그렇다면, 뭘 잡을까? 우선주를 먼저 생각했죠. 그래서 우선주 중에서, 그 당시에 제가 이제 세 종목을 딱 꼽아봤는데, 왜 그러냐면, 옛날부터 이 세 종목이 약간 좀, 속된 말로 끼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진짜 거짓말처럼 짧은 기간에 급등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름이 바뀌었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쌍용투자증권이었다가, 그게 이제 굿모닝 증권 이름을 바꿨었어요. 그러다가 또 신한그룹에 넘어가고 또 굿모닝 신한으로 됐다가 지금은 신한금융투자, 이제 그쪽으로 이제 흡수합병 돼버렸는데, IMF 때 그때 가장 많이 올라갔던 종목이 바로 쌍용투자증권 우선주였습니다. 이거를 알면 주식투자 경력이 20년이 넘는 거예요. 쌍용투자증권을 모르면 20년이 된 게 아니죠. 저는 진짜로 31년째 경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역사를 다 기억을 해요, 제가. 제가 기억력이 좀 남다른 편입니다. 몇 배가 갔느냐? 70배가 갔어요, 70배. 상상이 갑니까? 6개월도 안 돼갖고 70배. 7배가 아니에요. 70배.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거죠.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팁은 뭐냐면, 증권주를 안 잡을 때는 잡지 마라. 근데 내가 뭐 단기로 본다 그러면 우선주보다는 보통주가 더 나아요. 왜? 그냥 아무래도 이제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거래량도 작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해서 개인 투자들 대박주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지수가 단기에 엄청나게 많이 폭락했다. 예를 들어서 단기에 예를 들어서 한 2달 만에 한 400~500포인트가 빠졌다. 예를 들어서 2달 만에. 그럼 엄청나게 폭락한 거잖아요. 아니면 지수가 이제 바닥은 찍은 것 같은데 올라가지도 않고 그렇다고 더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옆으로 쫙 횡보할 때가 있어요. 그게 이제 어차피 언젠가 나와요. 나옵니다. 당장 나오진 않더라도 그때 여러분들이 바로 증권 우선주를 묻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 팁은 나중에 언젠가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으니까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의 2교시 종목의 역사 시간을 통해서 배워본 내용은요, 참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증권주에 대해서 좀 총정리를 해드렸는데, 시장이 어떠한 시기에 이 증권주를 좀 집중해야 될 것인지, 또는 좀 일단은 좀 관망하면서 지켜봐야 될 것인지, 그 부분에 있어서 아주 좋은 팁을 또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자, 오늘의 증권주 탄력주 3인 유한타증권 우선주와 하나투자증권, 그리고 SK증권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좀 정리하시면서 여러분들의 투자에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생님 질문 있어요 시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많이 접수해 주셨고요. 첫 번째 질문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은 끝자리 6736님의 질문입니다. 컴투스 매수하셨고 매수가는 105,500원의 비중 9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컴투스 종가 확인하면요. 오늘은 3% 가깝게 올라오면서 102,9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소폭 손실을 보고 계신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컴투스 어떻게 보실까요? 컴투스는 뭐 추세는 끝난 종목이에요. 근데 이제 이분은 시약점인 게 뭐 예측 매수 저 정도면 뭐 굳이 나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뭐 찬성하고요. 결과는 실패했지만 어쨌든 뭐 잘못된 건 아니었다. 다만 이제 추세가 완전히 끝난 종목을 이렇게 매수할 필요가 있었나, 이게 좀 이제 아쉽고요. 본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하시고 이제 마무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컴투스 같은 경우 참 묘한 종목이에요. 진짜 묘한 종목이에요. 왜 묘한 종목이냐면 작년에 지수 고점이 1월 하순이었잖아요, 그죠? 이쯤이었어요. 이쯤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기록으로 여기였었는데 이 종목은 놀랍게도 아주 놀랍게도 6월까지 상승했어요. 그러니까 지수가 고점 찍고 내려가는데도 이건 더 갔다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일종의 나홀로 종목이죠. 나홀로 종목. 지수 연동형이 아니라 지수 역행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 버릇이 이제 똑같이 적용된 거예요. 무슨 얘기냐? 자, 지수가 어땠습니까? 제가 그려드릴게요. 지수가 이제 작년에 10월 하순이었죠. 그렇죠? 10월 하순에 한번 박살이 났죠. 그랬다가 급락했다가 반등 나왔다가 다시 또 1월 초에 또 이천 또 깼다가 어쨌든 뭐 이런 형태에서 지금 한 이쯤 되잖아요, 대충. 그죠? 근데 이건 어때요? 지수하고 아무 관계없이 계속 그냥 자기 갈 길을 간 거예요. 그냥 마이웨이 한 거죠. 그래서 왜 제가 시약점이라고 그러냐면은 뭐 예측 매수는 뭐 여기서 한 거는 뭐 못한 건 아닌가. 예측 매수 여기서 할 수도 있어요. 다만 이거는 나홀로 종목이라는 거죠. 나홀로 종목. 지수 역행형이에요. 근데 굳이 이거를 매수할 필요가 있었을까? 그래서 그 점 때문에 제가 시약점을 드렸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컴투스에 대한 진단이었는데요. 학점은 일단 C학점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반등 시에는 본전에 매도하시고 손절에 대한 부분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 끝자리 5141님의 질문입니다. 네이처셀의 매수가 13,800원의 비중은 6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네이처셀 종가 확인하시면은요. 오늘 보합권 마감 속에서 13,2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요.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C학점이고요. 뭐 최상도 최악도 아닌 그런 매수 가격이었다. 그래서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매도하시면 맞겠고요. 네이처셀은 그냥 한번 브리핑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참 놀라운 종목이에요. 그 한때 6만 원 이상 올라갔었죠. 6만 원. 6만 원 이상 올라왔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기록을 했었습니다. 무지막지했죠. 그러다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5천 원이 깨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의 뭐 12분의 1 토막 난 거죠. 그랬다가 또 한번 반등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빠져나오기 반등이에요. 네, 빠져나오기 반등이 시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악재 때문에 엄청나게 폭락을 했다가 지금 이제 그 빠져나오기 반등 이후에 이제 찌글찌글한데 제가 볼 때는 큰 시세는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지금보다 낮은 가격에서 잡으신 분들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높은 가격에서 잡으신 분들도 적당히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필요하지 않나. 여기서 다시 가기에는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로 걸리는 게 너무 많아요. 첫 번째, 평택촌농 기술특허 적정주가에 의하면 이게 1,800원짜리입니다. 적정주가 1,800원짜리. 1,800원짜리가 6만 원을 넘었으니 이게 도대체 몇 배입니까? 18,000원이면 10배인데
이거 뭐 30배도 더 갔죠. 거의 한 40배 정도 갔어요. 40배 정도. 그러니까 작년 그 고점일 때 기준으로 본다면, 왜냐하면 지금보다 적정 주가가 더 낮았거든요. 거의 40배 정도 갔던 종목이야. 그러니까 물론 저의 적정 주가 기준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요. 제가 만든 적정 주가가 뭐 단기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중장기적으로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들은 뭐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은 근데 이게 악재 때문에 뭐 빠진 거 아니냐? 그렇지도 않아요. 자, 악재 때문에 본격적으로 빠진 거는 언제였었죠? 이때였습니다. 이때. 바로 이때입니다. 무슨 얘기냐? 이 구간에서 이미 빠졌다는 얘기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악재 때문에 빠진 거는 이 박스 3개 중에서 두 번째 구간입니다. 이때 악재 때문에 빠진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에도 이미 빠지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적정 주가를 제가 참고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어쨌든 잘 앞으로도 서울국제TV 샘플러스 방문하셔서 많이 활용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네이처셀에 대해서 진단 도와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이 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은 마이너스 10% 매도 전략 역시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이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3555님의 질문이고요. DPC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는 8,350원에 비중은 30% 질문 주셨는데요. 오늘 DPC는 8,000원대가 회복이 되면서 8,02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손실 구간인데 학 과장님 DPC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이 종목은 뭐 길게 답변할 건 없고요. D학점입니다. 완벽한 추격 매수고요. 본전 또는 마이너스 10% 손절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DPC에 대한 학점은 D학점 확인이 됐습니다.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역시나 매도 전략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다음 질문은요. 끝자리 8706님의 질문이고요. 평촌님 AG 렌터카를 평당가 11,800원에 보유 중이다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비중은 적어주지 않으셨고요. 오늘 AG 렌터카는 11,250원에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거의 매수가 근처인 상황인데 학 과장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C학점이고요. 다소 늦은 매수 가격대로 판단되고요. 본전 또는 손절 10% 매도하시는 게 맞겠습니다. 다만 이제 AJ 렌트카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거를 보셔야 된다. 제가 볼 때 이 회사는 언젠가는 아마도 매각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어디가 가져갈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현재 그 렌트카 업계 같은 경우에는 경쟁이 점점 치열하잖아요. 한 20년 전만 해도 거의 블루오션이었죠. 근데 요즘은 제가 볼 때 레드오션이에요. 경쟁이 너무 치열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요즘 뭐 롯데도 나오고 뭐 또 대기업들을 진출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어차피 적정한 선에서 매각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또 실제로 그런 뉴스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아마 대기업에서 아마도 인수해 가지 않을까. 그래서 AJ 렌터카는 뭐 지금도 뭐 저평가에 있긴 한데 항상 그 점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서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AG 렌터카에 대해서 진단해드렸습니다. 학점은 C학점 확인됐고요. 본전 매도 또는 손절 마이너스 10% 매도 이후에 재매수 의견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질문도 넘어가 볼게요. 끝자리 0024님의 질문이고요. 이마트를 매수가 17만 5천 원에 비중 50% 질문 주셨습니다. 자, 오늘 장의 이마트의 종가는 17만 3천 원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역시나 좀 아쉬운 상황인데 학 과장님 이마트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네, B학점이고요. 결과를 떠나서 합리적인 예측 매수입니다. 사실 너무 소외됐기 때문에 이 종목은 한번 잡아볼만 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5 또는 플러스 10 정도 그 정도에서 여러분들이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작년에 그 1월 하순에 지수 고점 찍을 때 한 번 조금 더 간 적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쫙 빠졌는데 사실 지수가 2019년에 좀 반등 나왔었잖아요. 근데 별로 혜택을 못 봤어요. 그래서 한 번 정도 순환매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가 볼 때는 뭐 여기서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손실이 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예측 매수 잘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측 매수에 대한 부분을 좀 진단을 해주셨고 학점은 B학점입니다. 손절은 마이너스 5%, 수익은 10% 매도 전략까지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질문들 여러분들과 함께했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고요.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다양한 질문과 시험 분석까지 꼼꼼하게 도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내일장, 수요일장에 대한 전망도 함께 이야기 나눠볼게요. 자, 학 과장님, 벌써 내일이 수요일입니다. 내일 우리 시장 어떻게 진단하실까요? 내일 일단 제가 볼 때는 전강 후약 그리고 이제 음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사실 제가 텍스트 준비를 안 했었는데 일부러 서비스로 저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 열을 막론하고 내일 지수가 좋을 때는 우량주 쪽에 여러분들이 주로 이제 초점을 맞추시고요. 그러니까 매매를 한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그리고 본도세는 개울주 보시고 하락하면 관망이 났죠. 그래서 제 판단은 내일 같은 경우에 어떻게 보느냐, 일단 전강 후약 그리고 음봉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한마디만 잘 참고를 하셔도 제 예측이 맞다면 나름대로 파생하신 분들은 어떻게 되는지 알 겁니다. 알 거고 종목은 어차피 지금은 아직까지는 순환매가 가능하니까 적당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모처럼 만에 이제 또 야간 선물 팁을 드린다 그러면 이 시간 현재까지 고점이 이제 279.00포인트인데 그 이상에서는 적당히 야간 선물 시간대, 그러니까 내일 오전 5시까지죠. 그때 그 범위 내에서 단타 하시면 나름대로 작은 수익이지만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전망은 이 정도 말씀드리겠고요. 제가 이제 시황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어차피 거시적인 트렌드는 끝났다는 거, 그것만 명심하시고요. 날짜가 확정되면 다시 홍보를 좀 해드리겠는데 4월 하순경에 어쨌든 서울에서 강연을 하니까 그때 오시면 제가 종목이나 시황, 현물 파생 아주 정보만 집약해서 드릴 테니까 꼭 많이 오시기를 바랍니다. 네, 내일 수요일장 우리 시장에 대한 부분은 전강 후 약의 장세로 전망한다라는 의견과 그리고 야간 선물에 대한 팁까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학 과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 과장님,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저희가 함께 투자 전략 내용 전달을 도와드렸고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